트럼프가 일단 새 출발한다 하면서 과거 정부 실정 탓으로 돌리고 그 채권 비리를 계속 이제 건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가 이제 많이 파괴됐는데 특히 이제 그게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니까. 네, 오늘 모신 분은 진재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또 오랜만에 뵙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떻게 아주 좀 긴박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막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간 것 같은데 영토 절대 헌법상 포기할 수 없다. 지금 젤렌스키는 그렇게 우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황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상황인지. 예, 현재는 러시아가 점진적으로 우위를 확보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토를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 군사력을 파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로 그 전선은 그다지 이동 안 됐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병력과 그리고 무기들이 다 고갈된 상태죠. 나토에서 주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전선이 좀 빨리 이동을 하는데 그 이유가 러시아가 더 공격을 해서가 아니고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약해가지고 좀 이제 쉽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군대와 군사와 무기가 없다. 그렇습니다. 특히 병력이 없습니다. 병력이. 그래서 무기를 줘도 그걸 운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무기도 물론 좀 부족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다 전사하거나 부상 입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군사 작전을 해야 되니까 사기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노출을 안 해왔는데 이제 그걸 전선에서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토는 아직까지 전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가 20% 정도, 19%냐 20%냐 넘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한 20% 수준에서 있고 이거는 초기에 2022년 한 6월 달까지 27%를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9월 달부터 철수를 하면서 이제 한 19%, 18% 선에 있다가 지금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영토는 그때가 가장 많이 장악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철수한 다음에 그 소모전으로 들어가 우크라이나 군사력을 파괴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병력도 없는 데다가 이제 사기가 떨어지고 탄력도 엄청 심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휘도 굉장히 약해지고 그러니까 부대가 없어지면은 모든 계급이 다 없어진다 치면은 병사보다는 장교가 대처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지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뭐 엄청나게 러시아 영토 점령을 뭐 많이 했다 이런 것은 아니고 전체 수준은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 영토보다는 전투력을 파괴하다 보니까 거기서 특히 전투력 중에 인원 장비 말고 거기 시설이 있거든요. 네. 요새들이 쭉 있어요. 요새들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엄청나게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점령이 되거나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게 별로 없는 상태예요. 우크라이나 서쪽으로 가면은 낮은 지대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평지다 보니까 좀 급속 붕괴 가능성이 있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데가 오데사인데 오데사까지 쉽게 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가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도 드네프로강 다리를 안 부쉈거든요. 이건 나중에 오데사 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제안을 한 겁니까? 정확하게. 그 정확하게 제안한 것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28개 항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그게 누설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논의를 해가 19개 항목이 됐다가 22개가 됐다가 또 이제 마지막 플로리다에서 어디까지 했는데 거기서 합의를 못해서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누설된 28개 항을 보면 그게 이제 진짜 버전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거의 뭐 그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항목들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토 문제도 있지만은 이제 나토 가입 안 하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정권에 있는 네오나치들을 이제 교체하는 거 이런 문제들을 우크라이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금 젤렌스키가 이제 우선 영토 문제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영토는 크림을 포함해서 지금 점령하고 있는 4개 주에 대해서 2022년 9월 달에 러시아가 그 주민투표 등등 절차를 거쳐가지고 합병을 한 상태예요. 국제적으로 승인은 하나도 못 받았지만 합병한 상태니까 러시아 헌법에서는 영토를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이 푸틴 대통령한테 없거든요. 그 주권자인 국민 투표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건 마찬가지로 그 영토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도 그 우크라이나 영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젤렌스키가 자기가 양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협상을 해서 하더라도 그걸 결국은 투표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고 협의 자체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지 이제 조약으로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젤렌스키가 법적인 지위가 대통령이 아니다 보니까 현재 실제로 디팩토 대통령이지만은 대주로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크라이나가 이거를 너무 국가 경륜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기가 지났는데 선거를 하지 않고 뭐 비상계엄이라 해가 연장을 하고, 물론 그 전쟁을 하면서 선거를 했다면은 떨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뭐 그랬다 의심이 있지만, 어쨌든 국가로 보면은 그걸 선거를 안 해놓으니까 이제 지금 법적인 대통령이 빈 상태예요. 그거를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일단 뭐 임기 몇 달씩 연장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헌법에 맞느냐고 헌법재판소장한테 물어보면 헌법재판소장은 도망을 갔어요. 그거를 자기가 맞다 그러면 그걸 자기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죠. 안 된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네오나치들이 자기를 살해하거나 이렇게 할 거니까 답을 할 수가 없군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렇고, 대법원장은 감옥에 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법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이제 유일하게 법적으로 유효한 데가 국회거든요. 국회는 비상사태가 나도 임기가 계속 연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이 본래는 지금 그 대통령을 권한 대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장도 자기가 하겠다 이야기도 안 하고 국회의원도 모르고 있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지금 거죠. 저 상태에서 했다는 진짜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복잡한 문제만 산적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걸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이게 뭐 역사는 오래됐지만 나라가 처음 생긴 건 34년 된 나라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1200년 동안 우크라이나 민족이 존재했다는 건 아는데 한 번도 국가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러시아에 편입돼 있었나요? 러시아에 있든지 뭐 폴란드에 있든지 거기 나라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돼가 잠시 뭐 한 1년 동안에 여러 뭐 정부가 있었다가 뭐 이런 경우는 있어도 정식으로 이렇게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전에 소련에 있거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뭔가 하니까 어떤 의사결정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 있어요. 우선 지금 우크라이나에 이끌어가고 있는 젤렌스키와 그 어떤 정당 사람들은 자기네 원하는 바가 있지만은 지금 현재 요구하는 것은 이제 종전을 해야 되고, 종전을 하려면은 영토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정권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토 양보안을 자기가 서명을 거부를 한다. 그러면 트럼프가 이제 지원을 안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국민투표 없이 일방적으로 서명해 끝내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그 법적으로 안 될 분들은 그렇게 하면은 그 네오나치들이 배신자라 해가지고 이렇게 또 자기를 위협할 거고, 그리고 국민투표 실시를 시도해도 국민투표도 어떻게 되니까 너무 오래 전쟁 상황이 되고 나라가 두동강 나 있다 보니까 일단 그 투표를 해도 전원이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해외에 뭐 1000만 명 이상이 있고 특히 또 러시아가 점령한 데가 투표하면 들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정당성 문제가 계속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트럼프가 이거를 이제 쫓아내고 새 정부를 뭐 임시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일단 새 출발한다 하면서 과거 정부 실정 탓으로 돌리고 일단 전쟁을 멈추고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선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좀 있었어. 지금 그래서 그 측근 비리를 계속 이제 건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얼마 전에 뭐 비서실장인가요? 예. 그 사임했다. 예. 그 측근 비리 예.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입니까? 이게 이슈가 국제적인 이슈가 될 정도면은. 예, 그 채권 비리는 뭐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했는데 이제 그게 안 알려졌죠. 그러니까 이게 그 채권들이 돈을 훔친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 관계된 모든 사람이 있거든요. 특히 유럽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정부 관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유로 EU 같은데 뭐 정상들 나오고 여러 인사들이 나오잖아요. 나토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각국의 정치인들이 자기 세금을 걷어가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회에서 그 다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런데 멀쩡하게 자기가 국민 세금 걷어가 남은 나라 주겠다는 게 국민들한테 저항을 할 거 아닙니까?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리베이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드러난 건 없어요. 그런데 소문은 되게 무성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미국에 있는 우리가 그 전에 전임 대통령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연결돼 있다고 보통 추측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그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막 그 비리 측근들 혹은 그 관리들이 부정 축제를 하는 게 아니라 거래하는 관계에서 뇌물을 통해서 나라의 어떤 도움을 받고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헌체 부패해가지고 부패가 뭐 지난번에 이야기하면서 뭐 황금 병기도 나왔고 그리고 트럼프 아들인 그 에릭 트럼프가 이거 실제로 한 말입니다. 자기가 이번 여름에 모나코에 가 보니까 모나코에 있는 부가티나 이런 고급 스포츠 차들은 절반이 우크라이나 번호판을 들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틱톡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자동차 여기 있는 그 고급 차들 이런 페이지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만연하고 뭐 젤렌스키 부인도 미국에 가가지고 화학품 쇼핑하고 프랑스 가고 이런 게 뉴스에 났어요. 났는데 이제 빨리 불을 꺼가지고 그냥 잠시 들어가고 이랬지. 이걸 이제 조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측근들은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에르막이라는 사람 대통령 실장이 이제 사퇴를 했는데 이 사람은 젤렌스키랑 사실상 공동 대통령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그냥 자기는 이 연기나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걸 잘하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대부분 옛날에도 연예인 시절에도 에르막이 매니저 같은 걸 했고. 아, 그래요? 예, 그런 거였습니다. 그 같은 연예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서 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젤렌스키가 이 부패 구조를 모를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이제 어차피 희생양으로 하나씩 날아간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에르막의 별명은 본명이 안드레이 보리소비치 에르막인데요. 그래서 A, B 이렇게 해가지고 알리바바라 그러고 그때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이런 이야기였어요. 예. 실제로는 40명이 아니고 한 400명의 도적인데 어쨌든 뭐 그런 정도로 상당히 부패는 만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우리도 한 우크라이나에 한 3조 넘어 지원해 줬거든요. 아, 많이 했네요, 우리도. 예, 우리 다 준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도 줄 거라고 이렇게 해놓고 뭐 특히 부채 조정 같은 거 할 때도 우리가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도 이미 그 전쟁 시작할 때부터 부패한 거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부패한 정권인 게 알려져 있었으면은 지원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엮여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 나라들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낸 것을 지원해 주는데 그게 투명하게 전쟁에 쓰여지고 국가 운영에 쓰여져야 되는데 이게 사라지고 중간에 그런다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고 그게 벌써 한 3,500억 불 이상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한 15% 내지 20%는 횡령일 거다 추정을 하는데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가 뒤지면은 이제 몇백억 불을 치는 최소한 횡령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처음 와가지고 돈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젤렌스키가 막 받아쳤죠. 아, 그 절반도 우리 못 받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무기는 지원해준 무기의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는 다른 데가 있어요.
어디로가 있죠? 그 다른 분쟁 지역에 가 있어요. 아. 그리고 심지어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도 그 무기를 가지고 그 있어요. 얘기는 무기를 받아서 바로 밀매 그렇죠. 바로 팔아버렸다. 나가면, 예.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 초기에 막 우리 인도적 지원 많이 했잖아요. 구호품 같은 거. 네네. 그거 보냈는데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구호품 받았는데 다음날 시장에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패한 구조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부가 오래된 이 국가를 경영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 권력에 있으면 이렇게 행정 조직이 좀 그렇죠. 부실하군요. 전통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그리고 이게 네오나치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도전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게 부패 구조를 넣는다 봐야죠. 누군지 항의를 하고 감사를 하고 이런 게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잘 진행되면은 부패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좀 약하다 봐야죠. 그 젤렌스키는 거기에 부패 연루가 돼 있지는 않나요? 가장 많이 연루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젤렌스키가 가진 자산을 그 기자들이 가가지고 막 그 탐사 기자들 찾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뭐 자기 이름으로 하겠어요. 다른 사람 그렇죠. 이름으로 하겠죠. 그래서 그 이제 미국에서는 제일 비싼 데 중에 하나가 플로리다 팜비치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스위스에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확인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체 부패 규모가 심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청년 결백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기대하기 힘듭니다. 네. 이게 또 정치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나오는 뉴스 보면은 젤렌스키 이게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에서 계속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이 협상안을 자꾸 비토하는 거 아니냐. 그러자 젤렌스키가 안전만 보장된다면 3개월 내로 뭐 선거를 치를 수 있다.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좀 나왔다고 저 뉴스가 나오는데 예. 결국 근데 그러나 전제가 그 헌법상 할 수가 없다. 땅을 양도할 수가 없다. 이거죠, 결국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상 이제 대통령이 이걸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협의를 해놓고 선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면 선거를 하거나 국민 투표를 하거나 하는 게 그냥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이 아무 마비가 안 된 거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행정이 상당히 마비가 돼 있고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안 그래도 나라가 다민족으로 갈라진 데 서로 싸우고 하고 도망간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이제 이거 해외에 있는 사람들 의견을 어떻게 받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해야 될 사항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쉽게 순식간에 뭐 합의될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다 그러지만은 좀 무리할 거다 이런 생각이. 근데 지금 그 우크라이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지금 이제 이 에너지 문제로 이제 좀 부패 네. 이게 이제 이슈가 터진 건데 뭐 그동안 정말 많이 시설들이 파괴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미국 저 우크라이나의 지금 그 경제 상황, 에너지 상황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예, 우크라이나가 에너지가 이제 많이 파괴됐는데 특히 이제 그게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니까 요 그 그래프를 드론과 미사일 공격 이걸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가장 최근 자료인데요. 항공 지원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항공 지원이라 할 때는 이제 항공기나 뭐 미사일이나 이런 걸 가지고 특히 이제 장거리 포병이나 이런 걸 가지고 때리는 것을 이제 뭐 근접 항공 지원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가진 걸 자기 때린 거는 그런데 이제 공군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를 항공 지원이라 그러는데 그걸 할 때 지역을 나눠서 우리가 용어를 씁니다. 바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적을 바로 때릴 때는 그걸 근접 지원이라 그러고요. 조금 멀리 조금 내 앞에 있는 적보다 조금 뒤에 있는 지역은 전장에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해서 전장 차단이라 그러고 그것보다 훨씬 후방에 있는 것을 차단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올해 들어서 때린 걸 보면 대부분 제일 후방에 있는 걸 때렸어요. 그러니까 전방에는 별로 때릴 게 없거나 포병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는 걸 되게 많이 때렸는데 거기 보면은 지금도 막 최고치가 거의 갱신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병력 질질지나 무기고나 주요 전력이나 생산 시설인데 이제 그거 다 때리고 나니까 지금은 에너지 시설 때립니다. 네. 그래서 발전소, 뭐 이 열병합 발전소, 열화학 발전소, 핵 발전소 빼놓고 다 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60% 정도 부서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게 뭐 발전소 송전망
그리고 변전소. 그래서 이걸 하루에 100발 이상의 미사일과 100대 이상의 드론을 하거든요. 이 보면 어떤 데는 800대씩 이렇게 날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 대비 한 50에서 60%가 상실되어 있는 상태고, 전체 우크라이나가 24개 주가 있는데 그중에 20개 주의 시설 피해를 입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계획 정전을 하루에 20시간씩 정전을 하고, 그리고 뭐 난방도 중단되고 펌프가 고장나니까 물 공급도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정지되고, 이게 이제 특히 병원이나 뭐, 그리고 전쟁 나니까 온라인으로 교육 많이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뭐 그러니까 뭐 경제에는 엄청나게 공장을 못 돌리니까 피해가 가고, 식수 오염 위기, 그리고 이런 걸 힘드니까 이제 난민이 또 여기저기 이동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우크라이나는 거의 붕괴 위기,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예.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그 뭐 드론을 통한 러시아 타격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야, 잘 버티고 있구나, 잘 싸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심각하네요. 내부 상황은. 예, 뭐 우크라이나도 드론이 많이 이제 생산도 되고 해서 하는데, 그래도 러시아하고 비교는 좀 안 되고, 경제력 차이가 있으니까. 그 처음부터 우크라이나가 좀 우세했어요. 드론 기술이나 이런 걸. 러시아는 드론이나 이런 걸 군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그래서 나중에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쓰니까 긴급하게 이란제 샤헤드 136 이런 걸 들고 와가지고 그거를 또 러시아 내에서 면허 생산을 해가지고 하다가, 그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 계란2, 계란3라는 걸 하거든요. 계란3는 뒤에 제트 엔진을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러시아가 기술적으로나 이런 게 다 따라잡았죠. 그리고 작년부터는 그 이제 제밍이 안 되게, 무선으로 하면 제밍 될 수 있으니까 제밍이 안 되게 이제 광섬유 파이버 옵틱 드론을 가지고 10km, 요즘 한 30km까지 간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장에 요즘 보면은 막 길거리에 그 전체 광섬유가 깔려 있어요. 막 그 드론 떨어지고 하면은 그 정도로 이제 그 드론을 많이 쓰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와 푸틴과 젤렌스키의 각각의 그 입장, 이것을 끝내려고 지금 트럼프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혹은 미국에게는 어떤 이익이 되는 거죠? 예, 이제 그 미국의 이익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 그 이게 진짜 평화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인지 뭐 이런 게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자체는 우리 다 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불확실성이 특징이에요. 그게 하나의 굉장히 큰 무기거든요. 이게 상대가 이제 좀 뭐 두려워하게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건데, 일단 한 동기가 한 뭐 쭉 해보니까 한 6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것은 지금 체면을 살려야 된다. 이게 계속 이게 바이든의 전쟁이라 그랬는데, 그리고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은 취임을 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뭐 11개월 이상 지나도록 이제 끝내지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선이 급격히 무너지면은 이제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할 때처럼 굉장히 망신을 당할 일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키예프에서 막 도망간다고 날리고 이러면 이제 미국이 이 전쟁을 지원해 줬는데 이제 굉장히 좀 망신당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무너지기 전에 일단 하자. 그래가지고 뭐 체면을 살린 출구 전략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자기가 계속 이야기하는 식으로 내가 딜 메이커다, 그런 이미지를 구축할 수도 있고,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한, 뭐 꼭 그것까지는 알겠지만 그거는 하나의 부수적으로 어쨌든 딜 메이커, 앞으로 딜할 일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진짜 평화를 원한다는 이 진정성 측면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뭐 평화보다는 일단 빨리 끝내고 싶다는, 그러니까 가자 지구도 그랬지만은 트럼프가 뭐 끝내는 것 같지만은 끝내는 신용만 하고 내가 끝냈다는 이야기만 하고 그 뒤에가 계속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상황이 계속 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런데 러시아는 그걸 이제 경계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가 전장에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한편으로는 러시아를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한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한테 막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러시아가 못 받아들일 제안을 계속 한 다음에 러시아가
평화를 거절한다 이런 식으로 몰아서 뭐 얻으려고 하는 거 있지 않느냐. 뭐 그럴 가능성 적지만 어쨌든 그렇고 아니면 이제 중재자로서 재정적인 이익을 하겠다. 중재를 하면서 어떤 거 미국이 좀 통제도 하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진짜 이거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트럼프와 그 권력을 가진 개인적인 차원에서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엄청나게 큰 그 이해관계 있다. 경제적 이권이 예, 이권이 그래서 그 위트코프나 쿠셔너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리는 뭐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거는 언론에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체면을 살린 출구 전략이 가장 시급하고 비중이 높고 그 나머지도 조금씩 섞여 있지만은 주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분명히 이제 뭔가 고물이 떨어지거든요. 그거를 뭐 그냥 못 본 척 하지는 않겠죠. 뭔가 그렇죠. 챙기겠죠. 그런 정도까지는 설명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푸틴은 지금 이기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자기들이 영토를 받는다. 이제까지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계속 이쪽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후퇴하는 거지. 예, 푸틴은 기본적으로 늘 같이 일관되게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니까 이제 기본 문제를 그러니까 근본 원인 루트 코즈를 해결하자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제일 처음이 나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문제니까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못하게 하든지 나토를 해체하든지 아니면은 나토에 러시아도 가입시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유럽에서는 이제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고 트럼프는 나토 자체에 대해서 미국이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되게 어수선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전 거의 마지막 부분이 오인 거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그다음에 푸틴, 트럼프 각자의 이해관계와 함께 정치적 그 셈법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끝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정말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